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에 대통령 비서실은 검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동생, 뭐 40년 지기 뭐 친구 20년 동안 모셔온 누구 최측근 검찰 후배들이 그냥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한 분이 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이시원 변호사. 이분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리고 현재도 피해자인 유우성 씨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뭐 그동안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아, 실제는? 2013년. 네, 예, 13년도에. 2012년에서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때 제가 대한변협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아실지 예, 모르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우선 예. 그동안 이제 많이 밝혀오시긴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좀 정리를 한번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예, 사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아, 어떻게 됐냐면 네. 2012년 그 이제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랬었죠. 대선이 있었을 때 국정원에서 한참 이제 댓글 조작 때문에 언론에서 질타 비난받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예,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시기에 갑자기 이제 서울시에서 공무원 간첩이 나왔다. 네. 간첩이 어떻게 서울시 예, 근무하느냐? 예, 박원순 밑에서 그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는 최초로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그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그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좀 해보면 예. 2012년도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던 그 타임이었는데 예. 그때 댓글로 사실은 이 국정원이 박근혜 비난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 대통령을 예. 당선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어요. 국정원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어서 이거 큰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한창 이슈가 되던 때였는데 궁지에 몰린 국정원 쪽에서 예, 갑자기 이제 이 국정원 댓글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북한에서 넘어온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거다. 이 프레임으로 좀 가려고 사실은 본인을 타겟을 삼았던 거라는 거죠. 그때 시기에 아무튼 그 언론으로부터 비난받고 시끄러울 때 그렇죠. 갑자기 이제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터지면서 네. 국정원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때 그 댓글 사건보다 오히려 이제 간첩을 잡았다는데 더 아. 언론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그러니까 댓글 조작 사건에서 좀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없잖아 있었겠죠. 서울시에 예. 근무하는 북한 이탈 주민 출신 공무원이라니 예, 알고 보니까 간첩이더라. 예, 아, 그것도 북한의 그 이제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그 동안에 왔던 탈북자들이 자료를 모집해 다 가지고 넘기고. 한 네.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한 네. 2만여 명이 자료를 북한에 넘겼다. 아,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요. 그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한국 청년들을 같이 하는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남북 청년이 합쳐서 가지고 있는 제 전화번호 속에는 30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혀 근거가 없이 언론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이 이득을 보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죠.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국정원이 우리 이렇게 간첩 잡고 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를 왜 비난하느냐. 예, 그런 그 그러면서 목적도 나쁜 있었어요.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 뭐 간첩이다. 뭐 간첩이다. 이런 또 프레임을 그때 잘- 뭐 그 댓글 조작 사건도 있었고 이제 또 박원순이 그 박원순 저 시장이었대 네. 가지고 또 일부 보수 단체는 이제 또 서울시 앞에서 이제 네네, 박원순 뭐 시위하고 그랬죠. 박원순은 하야 한다. 뭐 여러 네네네. 가지 시위도 하고 그때 아무튼 복잡했습니다. 그때 아, 시기. 그러니까 정말 희생양이네요. 딱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서 예, 이제 예. 그 뭐 연고도 없고 저는 이제 가족도 한국에 없다 보니까 네. 동생은 이제 국정원에서 6개월 가깝게 이제 구금된 상태로 이제 감금된 상태로 폭행, 막 폭언, 뭐 해유 받으면서 계속 이제 그 조작
으로 이제 진술을 만들어냈던 시기인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2013년 1월 10일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를 쳐들어온 거예요? 체포하러 온 아니, 거예요? 저희 집에서 체포됐어요. 집에서 체포가 예, 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 그냥 뭐 이적행위? 국가보안법과 그 간첩 혐의를 체포한다 그러더라고요. 체포한다. 그리고 그냥 그때 딱 국정원 데려갔어요. 직원이 뭐 저희 아파트를 다 감싸고 뭐 아무튼 한 어. 20여 명이 저희 그 제가 다니는 서울시청 사무실과 저희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바로 체포해서 국정원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간 게 2013년 13년 2월이었어요. 1월 10일 날입니다. 1월 10일. 예, 예. 그래서 국정원으로 간 거예요. 예,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러겠네요. 근데 예. 갔더니 가서 당신 간첩 행위 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갔을 때 그 조사 자체가 좀 약간 이상했어요. 그 되게 이상했어요. 갔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달랐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 무서운 사람이 와서 간첩 행위를 하면 어떻고 너 간첩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아냐고. 근데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상담부터 시작했어요. 편하게. 그렇게 막 억압 주면서 막 이게 얼마나 유혹인데 난 너무 당황하죠. 이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한 장면도 아니고 그렇죠.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당한다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난 아니라고 우겼어요. 뭐 증거 있으면 되나 내가 왜 간첩 행위? 내가 왜 내가 너무 잘 나쁜 살고 갑자기? 있는데 왜 네. 간첩 행위 하냐고.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에 수사 중에 뭐 팀장인가 뭐 아무튼 좀 직급이 있는 분이 그 들어오셔가지고 그 수사관들을 나가라 하고 인간답게 한번 너랑 나랑 얘기를 좀 해보자.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자.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아 그냥 뭐 이건 수사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너한테다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줄 거니까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들었어요. 네네. 그때는 모르니까. 근데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무슨 내용인지를 아, 아예 그러니까 브리핑을 해주는군요. 이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동생이 이제 북한에서 있다가 북한에는 보위부에서 가족들이 막 엄청 그 인질을 잡혀서 그러니까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북한에 있는 그 이제 가족을 보위부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어쩔 수 없이 없이? 정보를 보내야만 했고 어. 동생은 이런 가정에 있어서 이걸 진술할 밖에 없었다. 유기력심이라는 거죠. 근데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행위는 나쁜 행위다. 그러면서 너도 이제 한국에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김연희인가 그 네, 김연희. 칼기 폭발한 폭파했던. 사건부터 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 우리가 보호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건 난 뭔가 조작이 걸렸구나. 내가 영화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 걸 내 몸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이건 분명 뭔가 있다. 그때 정말 강하게 저는 반항을 했고요. 그 진실을 밝기 위해서 저는 막 엄청 반항을 했었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간첩 활동을 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증거가 뭐 증거를 차고 넘친다고 냈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검찰에서 얘기한 증거가 1심하고 2심에서 나온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증거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이폰 쓰셨잖아요. 예, 그때 네.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 국정원에는 어차피 그렇게 조사받았다 치고 사실은 검찰 단계 넘어가면 그렇죠. 모든 사건은 검찰에서 지휘하고 수사지휘하고. 감독하고 검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동생이나 나나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그 검사가 이시원 검사였어요. 이시영 검사. 그때 예. 수사검사. 그렇죠. 수사검사 수사검사도 하고 그 사람 나중에 직관됐어요. 그렇죠. 수사부터 공판도 하고. 압수수색부터 수사까지 그렇죠. 기소까지 그렇죠. 그 2, 3년 동안 그 이시영 검사가 다 담당을 했는데요. 그때 여동생은 그렇게 구금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국정원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 검사를 만날 말을 때 좀 아, 이 조직이 다르구나. 그러게 되면 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검사를 만났을 땐 진실을 얘기해 보자꾸나 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이시원 검사한테. 지금 이 비서관으로 발탁되신 분이요.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그렇죠. 발탁된. 근데 이시원 검사가 그때 당시 동생이 이 모든 그 사실이 조작이었고 저희 오빠는 간첩이 아니었다. 그리고 저희는 억울하다는 부분을 이시원 검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시원 검사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수사관이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시원 검사가 얼굴이 막 변하면서 동생 그 옆에 있는 수사관 보고 나가라 하고 여동생을 단둘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와줄 수 없다. 협박했다고 들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지전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라는 취지로 동생을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좀 정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좀 사실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이슈를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국정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존재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기획하기로 한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우리 유우성 씨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국정원에서 한 것으로 우리가 보이죠.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가서는 내용을 모르는 이분에게 당신의 사건은 이러이러합니다. 당신은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에 대한 증거 차고 넘치니까 그냥 인정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죠. 예. 본인은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있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당신이 북한에서 찍은 아이폰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 그렇죠. 증거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폰에 찍은 사진에 있는 그거는 중국에서 찍은 거지, 중국 연변에서 찍은 거지,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거 수사하던 검사들, 이 사람들이 좀 약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포렌식 하는 이 사람들이 아이폰에 그 촬영 장소나 이런 게 찍히는 걸 모르고 이것은 북한에서 찍은 게 틀림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중국에 출입국 기록을 요청을 하는 거죠. 국정원을 통해서. 그래서 출입국 기록 같은 것들까지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법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타임에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 쓰는 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 말고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말한 그 여동생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여동생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고문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여동생은 영문도 모르고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협박이나 회유가 계속되니까 맞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시원 검사 만나고는 이제 이분은 그래도 정의의 검사님이니까 좀 제대로 말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말을 번복했더니 이시원 검사가 화를 많이 내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당신 오빠도 문제고 당신은 특히 보장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그 번복했다는 기존의 거죠. 거짓말을 유지하게끔 그렇죠. 회유를 했다고 그렇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알려졌어요. 변협이나 이런 그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중국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 이거 맞느냐. 그 재판부에서 그쵸. 이제 그 변호사가 냈던 증거랑 검찰이 냈던 증거를 취합해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보냈고 한 네. 2개월 정도 있어서 결론이 온 거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제출한 건 다 맞고 검찰에서 제출한 건 다 조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준 게 이 출입국 기록은 우리들이 만든 외교문서가 아니다. 이거는 위조된 겁니다라고 위조된 겁니다. 해줬고 또 하나는 변호인이 이제 나중에 핸드폰을 돌려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 포렌식에는 이거는 중국에서 찍은 거지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라는 게 나왔는데 왜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 지키느냐 이래가지고 또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제가 좀 보충 네. 말씀드리면 그 1심에서부터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그 조작된 증거를 밝혔습니다. 근데 1심 때는 언론에서 중시를 안 받을 때인데 1심에서 아까 말씀드려서 이시원 검사한테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시원 검사는 그거를 다시 숨겼고 회유해서 사실 저한테 이론 증거를 다 안 냈죠. 제출을 안 했어요. 뭐 아이폰에는 사실은 그 조사할 때 당시에 저희 아이폰에는 이미 그런 사진이 있다는 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고 그 사진 이시원 위치나 검사에게 직접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얘기하고 수사기관 자료가 검찰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 그렇죠.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에서 그 자료를 보고 저를 이제 기소를 하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에서 제가 북한에서 가 있다는 시간을 주장했던 시간에 제가 통화했던 그렇죠. 통화 기록인데 그것도 누락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것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증거라든가 유가의 진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1심에서 다 뒤집어지고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무죄가 났고 제가 무죄가 나니까 이제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질타를 받고 하니까 항소심이 나가서 이시원 검사하고 이문선 검사가 이문선 검사. 이시원, 이문선 검사가 사건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정원이라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출입국 기록을 가져오라 해서 결국에는 거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국정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출입국 기록을 여러 장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출입국 기록을 위조하게 된 경위가 그렇죠. 지금 하신 말씀은 예. 검사들이 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근데 거예요? 검사들 말은 내가 가져오라고 했지 가짜를 만들어 오라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 앞에 그런 식으로 어떤 반박을 시간과 하는 방법을 가리지 말고란 그렇죠.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 출입국 기록을 가짜를 만들어 와서 그게 자 봐요. 나라하고 나라 사이에 있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공문이 한 개가 왔다 갔다 하지 여러 개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 국정원에서는 출입 기록을 여러 개 만들어 왔어요. 그거 이제 검사들이 책상에다 펼쳐놓고 네. 한 3개 정확하게 3개인지 4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조사가 나온 게 3-4개를 낳고 양식과 도장이 제일 그래도 그럴듯한. 비슷한 거를 한 장 골라서 이시원 검사하고 이문선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했단 말이야. 어머나. 제출하고서는 이제 출입국 기록을 어떤 경로로 가져온 거는 대한민국 정상적인 경위로 중국에라가 해서 그 외교부를 통해서 이걸 받았다고 재판부에 했다. 그건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는 이건 정상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받았구나. 정말 중국으로 받았나 보다. 그런 걸 알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검찰들이 몰랐다는 건 도저히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일단 예. 그렇게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원래는 보통 믿거든요. 예, 검사들이 믿죠. 거짓말 안 할 거라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설마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외교 문서를 설마 정말 위조한다 하더라도 했을까라고 생각해서 믿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한 거죠. 저희들은 네. 그거를 위조된 걸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들은 정식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확인해달라고 하죠. 아니죠. 중국에서 공문서를 떼왔는데 저희 공문서 양식이랑 그 양식이 너무 틀렸어요. 재판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찰나에 그때 당시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네네. 직접 카메라를 메고 찾으러 갔어? 검찰들이 발급받다는 그 출입국에 가서 찍었어요. 관련된 사람도 다 찍어가지고 그걸 재판부에 제출하니까 그 현장에서는 그런 증서 같은 걸 발급한 적이 없다는데 우리는 공문서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본래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제출하는 그냥 증거는 믿어요. 그냥 믿고 그냥 다 채택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채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모든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보내게 됐고요. 대사관에서 사실은 지금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를 해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보고 아무래도 너무 심각하니까 중국에다가 직접 조사를 보내고 그 조사 결과로 가져왔는데 그 모든 것이 중국의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문구점에서 대충 만들어서 양식도 너무 험상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검찰에서 이제 저희들은 검사들을 고소 고발을 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검사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일단 되는데 거기까지. 예. 자, 그렇게 해서 너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져서 어쨌든 그래도 검사들이 조작했다라는 게 이제 그때 밝혀져서 큰 파문이 일어나면서 맞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돼서 이제는 정의가 실현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검사들을 예. 그때 고소를 하셨었잖아요. 예, 고소 고발했는데 하필이면 근데 그 검사들은 또 검사들이 수사를 했죠. 그렇죠. 그러다 처벌을 안 했어요. 국정원 사람들은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징역 4년에서 뭐 벌금 700만 원까지 다 됐는데 예. 검사들 막상 그 검사들은 우리는 국정원에서 준 자료를 그냥 냈을 뿐이야. 우린 몰랐어. 아무것도 국정원 몰랐다. 직원들이 설마 속았다. 거짓말했겠어? 우리가 바보였어. 이러면서 불기소가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처음에는 그 검찰 자체 수사해가지고 검찰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료를 검증 못한 그런 잘못을 처벌은 했다. 있다. 그래서 징계는 징계 받았죠. 1개월만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이 모든 게 검찰이 조작이 가담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 이후에 그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이제 TF가 만들어지고 과거사위가 만들어지고 네, 다시 그 진상조사위를 진상조사를 그때 했는데 했죠. 네. 검찰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게 검찰에서 조작에 가담을 하거나 이 조작된 증거를 알면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됐어요. 그에 대한 잘못을 밝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전 문문일 검찰총장이 직접 미안하다고. 저에게나 언론에다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자기네 잘못했다고. 그럼 당연히 저희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총장까지 사과를 했으니까 당연히 저희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확한 수사가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줄 아는데 역시 검찰에서는 제19 감싸기를 급급했고 그 담당 이시원 이문상 검사를 불기소 처분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경찰에서 얼마나 자기 식구를 보기만 하냐면 이시원 이문상 검사 뻔히 이런 게 조작하고 가담한 거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1개월 정지 받고도 얼마 안 지나서 승진까지 했어요. 승진을 해요? 예, 승진을 합니다. 어머나. 승진을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 처벌도 안 받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또다시 고발하고 또다시 이슈를 만들까봐 사건을 언론이 막 집중할 때는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언론이랑 조금 흘리면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건이라는 게 수사 중입니다. 이러면서. 공소시효라는 거 있고 그렇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고 다른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거를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이 다 돼서 저희들이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공수처에다가 이시원 이문성 검사가 조작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발을 하려고 해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지도 않고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또 발탁돼서 큰 또 나라의 참네요. 중책을 맡네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시원 검사가 전 검사가 그 공직에 발탁되고 또 그런 일을 맡았다고 했을 때 저는 저희 귀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동생은 통곡해서 맨날을 계속 지금 울고 있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때 공포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렇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여기까지도 여러분 되게 충격이잖아요. 근데 더 큰 충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당시 검찰하고 국정원이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이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게다가 그 여동생은 자기가 멀쩡한 오빠를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트라우마가 엄청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죄 확정이 이제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괘씸하게 여긴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다른 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게 바로 캐비넷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캐비넷에 있던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돈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환전해가지고 돈 보내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 경우에는 그 건을 지금 또 이제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사건하고 아주 먼 4년, 5년 전에 그 이미 했던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니까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뭐 가담 혐의나 뭔가 별로 경미하다. 없다, 경미하다.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고 자기네 스스로 넣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소시효가 그때 당시 공소시효가 한 남아있었던. 일주일인가 열흘밖에 안 남은 사건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저를 기소를 한 겁니다. 그때 기소한 시점이 어떻게 되면 항소심에서 조작이 밝혀지고 저희들이 이시원 이문성 검사를 고발했고 징계를 받고나서 검찰에 있는 뭐 제가 생각되는 거는 이시원 검사랑 같은 친분이나 다 가까운 사람들을 결국에는 다시 저희 사건을 만약 중대한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때 대검에까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정말 별거 아닌 사건을 여러 검찰이 다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다시 그래서 저는 2주 만에 다시 형사재판을 하게 됐고요. 그 형사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12년 이 사건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2013년 1월 달에 체포되어 가서 나중에 이제 무죄가 되고 이게 이 사람들이 14년에 이제 항소심이 끝났는데 2014년에 예.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간첩으로 나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 검사들을 고소 고발한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예전에 2010년도, 2009년도, 10년도에 이미 조사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그냥 2007년도입니다. 조사했던 2007년도인가요? 네. 조사해서 그냥 놔뒀던 수사 기록을 캐비넷에 넣어놨던 바로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겨놓고 이번에는 이 사람을 혼내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기소했다는 거잖아요. 네,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검찰의 이러한 만행은 재판부에서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재판부에서 보고 이거는 명백한 검찰에서 공소권 남용이고 보복 기소라는 부분을 밝혔고 그 판결문에 1심에서는 저희들을 사실 저희들은 그때는 재판부도 믿을 수 없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했고요. 국민참여 재판에서 저희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이 그렇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겨도 이겨도 상관없어요. 판사 권한으로 그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맞아요. 판사 권한으로 저희 다수결을 내서 이겼는데 공소권 남용이라고 국민들로부터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받았는데 판사가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1심 판사가. 항소심에 나가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증거를 대고 싸웠죠. 근데 항소심에서는 판사가 용기를 내서 이 사건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 사건이고 보복 기소라고 판결문에 그걸 남겼어요. 와. 그리고 그게 대법원에 넘어가는데 대법원에서 6년 걸렸어요. 무죄 왜냐하면 나오기까지가. 대법원에서도 역시 검찰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건에 같아서는 이런 사건은 1년이나 2년도 넘기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갱신을 했어요.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보복 기소 사건의 공소 남용을 인정받은 70년 역사의 최초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형사 사건을 대법원에서 최고 긴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또 그런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복 기소는 어쨌든 직권 남용이었고 공소권 남용이었다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예. 왜 벌금 700만 원을 왜 받으셨어요? 그 사건이 저희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외환거래법은 이전에 있는 사건을 다시 꺼낸 거고, 외환거래법은 제가 이제 그 제복 하교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뭐 서울시에 취직했다는 부분을 그거를 죄를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그때 당시에 털 수 있는 만큼을 와. 저희 사촌의 8촌까지 다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털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고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네. 모든 걸 다 대응하는 게. 네. 그래서 결국에는 판사도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공소권 남용으로 못하고 한 개는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 이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하나는 제가 벌금을 맞게 된 겁니다. 지금. 자, 그 얘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성 씨가 그때 이제 보복 기소 당한 게 두 건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두 건이었어요. 하나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을 아까 이제 외국에 북한에 송금하는 중국에 거쳐서 송금하는 그런 예.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 건 하나 이제 끝났던 사건을 다시 드러내가지고 기소한 그 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출신을 속이고 시청 공무원으로 서울시 예, 공무원으로 이랬다는 일했다. 걸로. 일하는 과정 중에서 이 기재를 잘못했으니 허위 이력을 작성해서 냈으니 이거는 위계형 사실은 공무집행 그런 방해다. 사건을 검찰에서 항소심 끝나서 안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누구 그럼요, 봐도 그럼요. 처음에 수사기관에 처음에 기소할 때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기소할 수 있고 그 모든 부분을 처벌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네. 여러 번을 나눠서 결국에는 저한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일단 그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그냥 벌금 700만 원 전력이 남게 받았습니다. 됐고 지금 예. 우리나라 귀하 신청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은 참네요. 저희들이 그 검찰에 대한 조사나 저희들이 고소 고발 낸 거는 진행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복 네, 기소에 대한 부분을 네. 저희들이 그 공수처에다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네. 공수처를 고발을 작년 11월에 했는데 6개월 동안 조사를 안 하다가 자동으로 배당돼서 얼마 전에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등 떠밀어서 지금 고소인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을 했던 그 검사들을 고발을 했으니까 그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갑니다. 공수처에 가서 지금 예, 조사를 갑니다. 좀 근데 받으실 거죠. 솔직히 그 검사가 뭐 이두공 검사라든가 이렇게 뭐 김신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들인데 그러네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또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도 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예. 말하면 공수처가 워낙 또 그러기도 한데다가 공수처가 하고 싶어도 공수처가 힘이 없어서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귀하 신청도 안 받아들여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뭐 지금 현재 그럼 서울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그때 계약직으로 2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약이 자동으로 완료하면서 끝난 겁니다. 그럼 지금 재판을 하게 생계는 했습니다.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제가 천주교 복지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애들도 네. 케어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애들 있습니다. 등하원 책임지고 예. 계신다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유. 네.
정말 더 이상 여쭤보기도 싫습니다만 좋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시원 검사하고 예. 이문상 검사가 사실 이제 이 사건의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이분이 공직기관 비서관 되는 게 맞습니까? 절대로 되면 안 되죠. 우리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네, 또 네. 국민이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부응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간첩 조작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에 위해서 거짓하고 조작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공직기관에 그렇게 중책을 맡기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정말 너무 걱정스럽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여쭙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역사, 치욕의 역사,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검사님들 스스로도 한번 이 사건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